자, 이제 융합화 꿈 분석의 이론과 실제에서 두 번째, 꿈의 소통 방식. 어떻게 꿈은 자기 의사 전달을 하는가? 이것은 이제 무의식이 의사 전달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의식도 꿈으로도,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사고로도, 감정으로, 또 여러 가지 무의식이 의사 전달 방법은 꿈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꿈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놓은 듯한, 이제 그 무의식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꿈이죠. 그래서 꿈은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기 의사 전달을 하는가? 이게 소통 방식인데, 이미지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쓰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창조한다. 창조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창조한다지만 영어로는 create. 또 비슷한 말을 만들다. 그렇죠? 꾸미다, 조성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 다른 언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딱 보여주면 그는 세계 공통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언어는 다른 나라 말을 몰라도 외국인의 꿈을 봐도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의 언어는 세계 공통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서적을 보면서 이런 거를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계 공통어라야만 통화하는 거죠. 그래야 보편적인 사고가 거기서 나오는데, 한국어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그 언어에 국한돼 버리면은 지역적인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또 상징에 담아내죠. 그래서 융은 인간과 상징에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에 동화된 경험은 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려워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의식에 동화된 경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의식에 동화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 압도된 경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지만 뭔지 모르는 경험,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늘 우리는 꿈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고 범주, 배운 범주, 생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꿈을 해석해버리고 이해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고 오직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상징의 본질을 몰라서는 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꿈은 상징과 상징 사이의 긴장과 대립. 멋있다. 이건 내가 쓴 말 같아요. 그죠? 그 상징과 상징에는 협력하는 것도 있고 긴장과 대립도 있고, 그죠? 분리와 통합을 통해서 의미를 창출해내요. 아까 얕은 연못과 큰 용, 이것이 바로 그 연못도 상징이고 물도 상징이고 용도 상징이에요. 이거 사이에서의 연합, 다 그 세 개가 연합해야 의미를 창출하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긴장이 있는 거죠. 얕은 물과 또 깊은 곳에 살아야 되는 용이라고 하는 긴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상징과 상징 사이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 의미가 안 나온다. 이것이 이제 비언의 언어로 말하면 담고 담기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래야 짝이 되고 그 짝에서 의미는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징의 의미, 뱀은 무슨 뜻, 연못은 무슨 뜻,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안 된다. 그 개개 상징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봐야 진짜 의미가 나온다. 아까 내가 이제 임상 사례 발표에서도 그랬죠. 그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기별로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바뀌며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와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이미지는 서로 대극적으로 상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만 그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 그것들은 이미지 언어라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하더라도 이미지 언어가 있어요. 회화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게 소위 꿈의 언어인 거죠. 그 세 번째, 꿈의 예시 기능도 있습니다.
미래를 밝혀주는 어떤 그런 예시가 아니라 현재를 진단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몸은 감지했는데 의식은 모르는 경우에 대체로. 그래서 꿈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의식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미래로 보여요. 그것이 이미 무의식은 알아요. 아는데 의식이 모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식이 볼 때는 미래처럼 보이죠. 그것이 이제 예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무의식은 감지해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심각한 재앙이나 심리적인 불균형을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체적 질병이나 위험사항이 있는데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고소공포증 있는 환자가 산에 가서 그 공중을 걸어다니는 꿈을 꾸잖아요. 산에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융이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산에. 그랬더니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는 꿈을 꿨죠. 어떤 미래를 예시하는 거지만은 이미 몸은 감지하는 거고 무의식은 감지한 건데 의식이 감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신요법의 기본 문제 126쪽에 보면 꿈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한 것, 즉 원인을 찾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늘 그 꿈을 보면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원인에 급급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꿈, 이제 그 고산병에 관련된 꿈이잖아요. 이제 그 고산병이었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 갔던 꿈. 그 꿈은 우리에게 신경증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후도 주었고 그 이상의 것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디가 치료되어야 하는지를 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치료돼야 된다. 아까 임상 사례에서 모든 그 주변 동네가 황폐화되고 있었는데 그 본인은 사람들은 죽어 있는데 자기는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관계 문제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외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 내 내면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꿈은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꿈은 뭐예요? 정신의 전체성을 추구해요. 부분만은 어찌 보면 불합리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정되는가? 전체를 본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 전체성을 보여주는, 즉 셀프하고 관련된 꿈을 보면은 펀프란츠에 이제 보면은 꿈의 초반에 나는 고대 성곽 도시 가운데 있는 네모난 광장. 고대 성곽이 있고 중심의 상징이죠. 도시도 중심의 상징이죠. 우주의 중심. 거기에 네모난 광장이에요. 원과 중심, 만다라의 상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모난 광장에서 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죠. 생명력과 활력으로 충만한 한 젊은 남자가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까지 반나의 차림이었고 태양은 그의 긴 금발에 반사되었습니다. 남성인데 긴발 머리를 하고 있고요. 즉 그 태양을 상징하는 남성이고 그 태양은 셀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마주 앉아 나에게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꿈은 셀프를 드러낸다는 것도 암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남성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가 꿈을 통해서 스스로를 알리는 꿈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거야. 하나의 그 어떤 영원성, 전체성, 어떤 균형과 조화를 드러내는 게 나의 목표야. 이렇게 알려주는 꿈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꿈이다. 그래서 고대 성곽의 만다라형 광장, 자기 원형 세계 중심, 태양용과 관련된 꿈이다. 그럼 세 번째로는 꿈의 구조가 있습니다. 대체로는요, 기승전결로 된다든가, 그렇죠? 또 뭐 발단, 전개, 대단원, 결말 이렇게 희곡의 네 상태로 되어 있다든가 그래요. 근데 융은 이제 그런 희곡의 이제 네 단계로 보기보다는 처음에 배경, 로케일, 이제 꿈에 나타나는 배경이 보여요. 그렇죠? 이제 내담자의 꿈에서 보면은 동네가 배경인 거죠. 그 내담자가 동네가 배경이 되고 전개는 막 다 무너지고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또 큰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막 혼돈의 상태가 전개인 거죠. 그러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안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무슨 해결책이 자기가 무슨 액션을 취했어요? 안 했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만 나타나는 거예요. 배경과 전개만 나타나는 거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가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보고만 있는데 간섭도 안 했다는 거죠. 해결책이 없어요. 무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네 개의 구조를 다 갖추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꿈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꿈의 형태가 있는데요. 기승전결, 되게 기승전결로 나타나는데 결론이 없이 그 영예가 나타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대체적으로, 개요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해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죠. 꿈이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처음에 이런 거다 하고 보여줬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세부화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이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죠. 또 어떤 꿈은요, 점층식을 해요. 점점 꿈이 나눠져 가지고 몇 변의 꿈을 꾸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세분화되고 점점 강조하는 꿈이 나와요. 되게 시리즈로 한 저녁에 꾸었는데 여러 번 꿈을 꾼 경우가 시리즈로 그렇게 꿈을 보여줘요. 점층법이죠, 점층법.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앞에 결론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괄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뒤에 결론은 미괄식이고 앞에 결론 나오는 두괄식인데 되게 이제 미괄식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반복법. 똑같은 꿈인데 소재와 대상만 달리해가지고 구조는 똑같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꿈이 있어요. 이제 이런 꿈들이 있다. 이건 내가 다시 정리해서 이제 문학 이론을 가져와서 이제 꿈에 적용을 해본 겁니다. 특별히 문학의 시 형태가 되게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예요? 이제 꿈 분석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자, 꿈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전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잊어먹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꿈 분석 작업은 뭐죠? 분석가와 피분석자가 공동의 영역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 공동의 영역은 둘이 만나는 것은 분석자의 자리도 아니고 피분석자의 자리도 아니고 두 사람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한 건데, 이것이야말로 진실의 영역이 돼야 됩니다. 어떤 투사도 작용하지 않나요? 투사를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의와 역전의 염두를 두지 않고 오직 공동의 대상만 순수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제3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제3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제3의 공간에서 공동의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 꿈 분석이다. 이 내담자의 일을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상담자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것은 상담자의 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나누면서 공동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이제 융의 언어로 말하면 개성화의 여정이고 비혼의 언어로 말하면 진실 추구예요. 과연 진실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모든 신경증과 정신증은 거짓에서 온다고. 진실하지 않음에서 와요. 뭔가 속일 때 아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파본 사람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뭔가 속이는 거예요. 말을 못했든, 말했든, 뭐, 자기 자신에게 속이든 남을 속이든, 뭔가 속였을 때 아픈 거예요. 속이지 않을 수 있는 힘,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걸 키우는 것이 심리치료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막 공개적으로 까발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한 말 안 해도 드러내는 길은 참 많아요. 참 많어. 아니 무슨 집단 상담 가가지고 뭐 까발린다고 해서 드러내나? 그러지 않아. 예전에는 이제 그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냥 막 내가 말을 받아주면 막 그 개인 얘기를 막 정신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 내가 스탑시켜요.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본인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수위 조절해가면서 하라고 내가 한마디 하죠. 그냥 다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내놓고 드러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뱉은 것을 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자의 현실적 경험이나 무의식적인 경험, 즉 투사라든가 전이라든가 역전이 같은 것들은 꿈의 전체적인 의도를 위한 부수적인 성격을 가져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꿈 분석 과정에서 요즘 뭐 하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서 힘든 게 뭐예요?
아, 꿈을 보니까 뭐가 생각날까? 나도 여전히 묻죠. 그러면 당연히 현실 얘기를 하죠. 뭐가 생각나고 요즘 이런 일로 제가 힘든데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했지 내가 맞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왜 교수님은 꿈 분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요. 지금도 해요. 그냥 참고사항이죠. 나한테는. 근데 이제 그냥 나랑 이런 공부는 안 하고 분석만 받은 사람들은 그 분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분석할 때는 이론이 목표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치료예요. 분석 시간에는.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분석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 정신적인 안정, 만족감, 치료적인 개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받아줄 때는 과감히 받아주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상담의 기교라든가 꼭 기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치료를 위한 어떤 반응을 먼저 한다면 어쩌면 이제 좀 더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 진짜 꿈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담자가 꿈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그러세요? 그래야지. 그걸 내가 당신은 꿈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꿈은 그게 아닙니다. 안 와버려. 그러면 안 온다고. 오게 하는 게 목표지. 아니 안 오면 그 좋은 꿈 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때로는 꿈 분석을 또 안 해. 그냥 듣기만 하고. 중요한 거는 그런 현실적인 경험을 나눈다거나 연상을 통해서 투사하는 내용이라든가 전이나 역전이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꿈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꿈하고는 갈수록 거리가 이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적용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이고, 이 한마디가 현실에 옮겨질 때는 10년이 걸릴지 그 20년이 걸릴지 나도 몰라. 이 이론 한마디가 현실 속에서 적용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거다. 자기 셀프의 전령인 꿈은 스스로 그 어떤 투사나 그 어떤 전이나 역전에서 셀프가 움직이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목표를 드러냅니다. 이제 융 박사의 그 환자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속에 의사가 나타나서 참 자기를 많이 도와준 꿈을 꿨습니다. 딱 이제 꿈을 분석하는데 그 환자는 그 의사가 융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융은 No, it's not me. 그건 내가 아니야. It's a doctor. It's a doctor. As it is. 꿈이 말한 그대로 그건 의사지 내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미술치료하거나 놀이치료하거나 모든 상담할 때 전부 환원시켜버리잖아. 거의 나무가 나오면 이거 엄마야? 뭐 놀이치료할 때 뭐 사자한테 뭐 물리고 뭐 아빠야? 그냥 사자야. 그냥 사자. 보이는 대로 사자야. 왜곡하지 않아. 프로이드는 왜곡한다 그래. 무서우니까 엄마나 아빠나 대한 죄책감 때문에 왜곡해서 나타난다 그래. 융은 절대 왜곡하지 않는다 그래. 예를 들면 그 환자가 의사로 나타난 분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럴 때 융 박사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케이, 그건 전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는 돼요. 그러나 그 융 박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꿈이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융으로 나온다는 거죠. 실제 융으로 나와요. 여러분도 이제 나랑 분석 작업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나로 직접 얼굴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상담사나 이렇게 나오면 나를 암시하는 것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융은 만약에 그 의사가 나 융이라면 이 꿈은 융에게 한정돼 버린다. 이 이미지는, 의사의 이미지는. 그런데 의사란 이미지로 보면 융보다도 훨씬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원형적인 의미, 치료자면서도 억압하고 또 치료의 굴레라든가 자기식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의사의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고대인의 어떤 주술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차원으로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의사라면 주술적 마법사하고도 많이 관련되거든요. 의사 이미지 속에는. 또 샤먼하고도 많이 고대 이미지 원형적으로는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의 의사에 국한되지 않아. 수많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나를 융으로 딱 해버렸을 때는 나 이외의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된다. 대치시키지 마라. 이건 죽으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설명을 죽으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죽으라고 거부하고 다시 또 거짓거리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 없이 깨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최소한 5년을 한번 가보자. 이게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네가 사나 내가 사나 한번 보자. 이제 그런 한번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현실 경험에서 꿈 해석의 단서를 찾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완전 실험을 해봤잖아요. 현실을 완전히 빼고 해보기. 꿈만 가지고 현실을 추론해보기. 재밌었잖아. 놀라운 경험이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라. 와, 꿈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정신분석이나 인지행동주의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것은 관념적이고 신비적이고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정확한 근거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확한 근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꿈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많은 꿈 작업의 99% 이상은 꿈을 활용해서 상담 도구로 삼죠.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집단 상담도 하고 내 꿈으로 생각하고 말도 해보고 또 꿈에 투사된 이미지를 자기 내면 세계하고 관련도 지어보고 도움이 돼요. 근데 꿈이 뭘 말하려고 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꿈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과연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아니냐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그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저자하고 상관없이 독자가 느끼면 그게 의미지 원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이 최근 문학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건데, 문학에서는 수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꿈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문학 비평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느끼면 그거지 않냐라는 식의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이지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정신의 균형과 평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죽으니까 굉장히 어쩌면은 절박하고 간절한 목표가 있는데, 그래 의식이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결코 안 맡겨요. 그것을 안 맡기기 때문에 의식의 태도가 변화될 때까지 같은 꿈을 수년간 보여줘요. 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꾼다는 얘기는 의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꿈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번째, 꿈에 나타난 대상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물을 사물로 보지 마라. 다 인격체들이에요. 전부 다 인격체들이에요. 전부 다 생명이 있는. 그래서 그 나무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생물처럼 보지 말라는 거죠. 책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건물 중앙에 가면 책상이 있더라. 그냥 책상 하나 덜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주를 담아내는 중심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정신적인 교환을 하는 하나의 센터일 수도 있어. 그거는 어쩌면은 거기에다가 내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서적이며 인격적인 태도를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분석해요.
왜? 꿈은 전부 감정의 표현인들이니까, 이미지들이니까. 그래서 사물의 인격화 과정,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모든 사물에 혼을 불어넣는 것, 이게 고대인들의 애니미즘이거든요. 정령신앙에서 나오는. 모든 사물에 신의 영들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은. 우리는 그런 고대인의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물 안에 혼이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인격이 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는 모든 이미지들은 인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사전적인 의미에 빠지지 않아요. 그때 정감이 들어가야 그 정말 깊은 의미를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동물이 나오면 본능성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전적으로 막 가버리면. 거기가 개가 나오면은 자기가 개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개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 개 왜 나왔냐? 호랑이도 있을 텐데 이 자리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인격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사물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상은 어디서 나왔죠? 비혼으로부터 나왔어요. 적어도 내가. 정서적인 링크를 하라는 거죠. 비혼의 사고로 말하면. 물론 융도 이런 말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말. 근데 이제 융을 읽을 때는 이런 언어가 안 들어왔는데, 비혼을 읽을 때 더 들어온 거죠. 융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5번째, 연상, 어소시에이션. 자유연상이 아니에요. 융이 말할 때는 항상 연상이에요. 프로이드는 자유연상을 얘기했죠. 아무렇게나 조건을 주지 않고 떠오르는 착상을 얘기하는 것이 자유연상이고, 융은 이 맥락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이 꿈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맥락 속의 연상이죠. 그래서 그 연상을 하면 되게 연상은 어디서 나와죠? 과거에서 나와요? 미래에서 나와요? 되게 미래에서 나오죠. 기억에서 나옵니다. 연상은. 그리고 환상에서도 나오죠. 어떤 과거와 연관된 기억에서도 나오고, 전혀 과거하고 관련되지 않는 동화나 신화적인 주제가 연상되기도 해요. 어떤 이미지에서. 그랬을 때 그 연상 작업은 주관적인 해석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하라. 즉 원형적 해석이 주관적 해석이죠. 그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을 위한 과정으로 활용해야지, 만약에 이 꿈에서 어떤 남성이 나왔는데 생각나는 사람이나 뭐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한다고 그래서 실제 아버지로 환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도 그러세요 하면서도 그 상담자 마음속에는 아버지 원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내담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아버지 원형이, 이런 말 하면 알아듣겠어요, 내담자가. 이 사람은 현실적인 아버지를 얘기하지만은 심층적으로는 아버지 원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상담자는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야 되고, 다의적인 분석가는 다의적인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내담자한테 다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면 실력인 거예요. 아쉽지만. 아쉽지만 이런 얘기하면 참 아쉽고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비교 종교학, 철학, 역사, 종교, 심리학, 인류학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상징을 해독해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상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원형적 주제에 주목하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버지와 관련됐을 때 아버지 원형과 연관해서 생각하라. 예를 들면 실제 어머니에 대한 경험을 모성 원형과의 관련성 안에서 볼 수 있고요. 그죠? 동화, 민담, 신화 등의 원형적인 주제가 담긴 이야기의 내용이 연상될 때 개인의 과거 경험과 관련짓기보다는 그 원형적 상징성을 추적한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할 때 페르세포네가 왜 지하세계를 흠모했을까요? 너무 엄마가 자기를 과보해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숨어버리고 싶어서 갔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연상을 할 수 있죠. 추론해낼 수도 있고. 내담자는 아주 훌륭한 내담자죠. 정말 그 정도로 분석해낸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엄마와 자기하고의 한정된 관계로 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상을 해놓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주제는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를 본다면 더 많은 의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보지 못한 얘기를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짧은 상담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나 그 분석가가, 상담자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말할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말을 안 해. 그 부분을 내담자는 알아요. 눈치를 채. 아, 우리 분석가는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러면 내면에서 돌아가. 다시 말하면 나는 그 내담자의 원형적 성향을 자극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해독하고 스스로 경험하도록 돌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분석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꼭 분석이 의식적으로 분석가와 어떤 비분석자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던져주면 스스로 분석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해야만 치료가 돼요. 그건 참으로 놀라운 과정이에요. 또 그걸 느끼고 감지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 되면 이제 대단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해석은 주관적 해석을 위한 도입 단계, 즉 안내 역할 정도로 해야지 현실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꿈을 마지막으로 물어볼 때는 보상과 목적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꿈의 보상적인 이해, 결핍의 보상이 아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보상이 아니에요. 희생을 통한 균형과 조화를 위한 보완 기능이에요. 희생해야만 보완돼요. 반드시 우리의 보완은. 희생하지 않은 보완은 없어요. 하나를 희생해야 하나를 얻을 둥 말둥해. 하나를 희생하면 하나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손해는 안 보잖아. 근데 10개를 희생했는데 하나도 얻을 둥 말둥한 게 너무 많아.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 왜?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 이 버려야 할 것들 하나 버리고 10개를 얻을 수 없어. 또 버릴 게 너무 많아져. 쓰레기만. 그동안에 내가 채워놨던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지식이든 경험이든. 옛날에는 너무 좋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쓰레기가 돼 있어. 이 쓰레기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겨우 하나를 얻을 둥 말둥해. 100개를 버리면 한 10개라도 얻으면 좋겠지만 100개를 버렸는데 하나를 얻을 둥 말둥하면 그 장사를 누가 해?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오면 계속 괴로운 거죠.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괴로워.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건 compensation, 영어에 보상이라고 하는 보충, complementing, 없는 것을 보충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융의 얘기가. 보충은 너무나도 좁고 제한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보충의 개념으로 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결핍된 것을 채워주는 개념으로 꿈을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상은 그 용어가 말해주듯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항이나 관점의 비교와 대조이며 이를 통해서 조정, 균형과 조화죠. 수정, 조정이나 수정의 개념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상을 우리 위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꿈 사례를 보면 융심리학을 공부하는 50대 후반의 남성. 누구죠? 나는 프로이트 박사님하고 감격적인 포옹을 한다. 그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한다. 나는 그에게 질문의 요지를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 질문은 개인의 감정이 보편적인 감정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의 감정이 자꾸 나는 그렇잖아요. 개인의 감정과 보편의 감정을 링크시켜라. 그래야 의미가 나온다. 응? 개인적인 경험과 보편의 경험, 인류 보편의 경험이 연결될 때 의미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걸 이제 부인은 안 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감정이 개인의 경험에 인류 보편의 경험과 일치할 수 있지?
나는 꼭 일치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일치할 수 있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 융 박사를 만나고 싶었지 그 꿈에서 프로이트 박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프로이트를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프로이트랑 걸어가면서 어깨를 막 내가 껴안고 아버지처럼 어떤 영화배우 비슷하게 생겼게 나왔는데 그 영화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막 감싸고 막 하는데 프로이트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으면서 의아해했어요. 마치 프로이트가 융한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프로이트가 고민하듯이 의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프로이트와 융 사이의 견해 차이가 일치하는 점도 있고 상이한 점도 있으면서 뭐예요? 각각 서로 발전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아, 프로이트 박사의 이런 진지한 태도는 나름대로의 정신분석 발전을 이루었고 또 융은 융대로의 새로운 차원에서 또 발전을 했지 이것 둘 중에 뭐 어떤 것이 더 진실하고 더 유용하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프로이트의 허리를 감싸고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감동했어요. 그러면 이제 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요즘 내가 하는 작업이 융학파의 꿈 해석에서 주관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에. 이때 지나치게 이런 주관적인 해석에 집착해버리면 개인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 개인이 경험한 미세한 경험들, 이것은 정말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경험일 수도 있거든요. 그 존재의 어떤 소중함, 이것을 간과하는 게 아니냐라는. 엘리아드의 책을 보면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반복에 불과하다, 원형의 반복에 불과하다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개인의 어떤 특수한 활동이 죽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말한 건 아니거든요. 개개인의 어떤 그 존귀함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풀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한 거지 개인의 경험을 평가철하 해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너무 교리적으로 아니면은 메타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상적인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면은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을 보완해주는.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게 꿈이 왜 보여졌느냐, 이 꿈이 왜 나왔을까, 꿈의 목적. 꿈을 목적론적으로 이해하라. 소망 충족적으로 이해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꿈에 나온다 식으로 보지 마라. 응? 그리고 현재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꿈이 나왔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이 할 말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건데 이미지의 상징과 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우리가 시도해서 스스로 그 꿈이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을 할 뿐이죠. 그래서 꿈의 목적은 무의식의 적극적인 의도다. 정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무의식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꿈은. 그래서 대체로 의식의 소망이나 이상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너는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꿈의 목적은 부분 인격인 자아로 하여금 전체 정신을 만나게 하는 데서요. 그림자도 경험하게 하고 아니마 아니무스도 경험하게 하고 갖가지 원형들을 경험하게 하고 전체 정신인 셀프를 경험하게 해서 부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데 꿈의 목표가 있다. 아버지하고 관계, 엄마하고의 관계는 부분 대 부분의 관계예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분석을 해도 거기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로 가지 못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야만 전체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죠? 꿈 분석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꿈 분석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 첫 번째, 꿈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정서적인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파악하라. 그림을 볼 때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림을 딱 본 순간 전체적인 느낌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언어로 표현하면 안 돼요. 직감적으로 느끼기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가지고 그렇다 한 순간 거짓이 돼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냐면은 꿈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비욘이 말하는 정의적 가설에 머물러야 돼요. 아, 꿈의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꿈,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다 하고 막 그냥 사람이 죽어나간 것은 아주 참혹한 현실 그 자체, 참혹함, 공포, 그런 공포의 분위기와 그것을 바라보는 무심함. 두 그 느낌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이 정도만 느끼라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진단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처음에 느낀 것이 꿈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하나의 길잡이 내지는 어떤 이런 안내역 정도로는 하라는 거지, 그것이 이 꿈의 의미야! 그러지 마세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꿈에 집착하는 부분은 자극적이고 자기한테 관련된 부분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부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나치거나 안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빼먹고 안 써요, 또. 그런 부분에 진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극적인 부분, 막 놀란 부분, 막 이런 것에 이거 생각나는데 그러죠. 그것은 주로 컴플렉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근데 꿈은 항상 컴플렉스에 집착하지 않아요. 컴플렉스도 부분적인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꿈이 보여주는 것은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컴플렉스를 알려주는데 집착하지 않아요, 꿈은. 두 번째, 꿈의 맥락을 세밀히 쫓아가요, 두 번. 처음에는 전체적인 인상을 갖고만 있고 처음부터 가야 돼요. 동네인데, 동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불바다, 뭐 다 파괴, 뭐 그 다음에 뭐 큰 곤충들 뭐 이런 하나하나 세밀히 순서대로 건너뛰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한 단어까지 세밀하게 순서대로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전체와 무슨 관계를 갖는가? 이것이 이제 그 해석학의 이론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제 성서 해석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성서 본문을 꿈으로 보는 거죠. 꿈이지요. 특히 이야기와 관련된 성서 본문은 정말 꿈이에요. 고대 신화에 거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분석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역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문학 양태,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분석해 왔기 때문에 꿈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분석 태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성서학 공부가 이 정신분석, 융심리학 공부하는데 아주 똑같은 발판, 아주 똑같은 원리로 해온 거예요. 그런 이제 이론 보는 관점만 다른 거지 그 구체적인 그 방법론은 똑같다. 그래서 이 해석학의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석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해석학을 모르면, 그래서 이제 이 분석심리학 논문은 해석학 논문이에요. 통계 논문이 아니야. 질적 논문이 아니야. 해석학적인 논문이지. 그 해석학적인 논문은 자기가 인용하는데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써야 돼. 그러나 통계 논문은 그냥 연도하고 저자만 쓰면 돼. 우리는 그런 논문은 인정 안 해요. 정확하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어? 누가 말한 어느 책 몇 페이지에서 정확히 얘기 안 하면 인정 안 해요. 굉장히 해석학적인 논문은 정교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내가 전체 아이디어만 가져왔다만 밝히고 임상에서 실제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온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 그 인지상담 쪽의 논문은 전부 통계나 질적 논문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질적 논문은 약간의 그 더 이제 세밀한 그 풋노트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세 번째는 꿈의 소술 방식을 이해하라. 어떻게 소술을 하냐, 꿈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같은 주제를 반복하느냐, 아니면 기승전결로 하느냐, 아니면 결단이 없이 그냥 중간에서 딱 끝나버리냐, 이런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거나 이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구조와 그 진행 방식을 알면 이 사람이 지금 문제 해결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결말이 없이 나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과제를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조만 봐도. 그래서 이런 꿈의 그게 소술 방식인데, 꿈의 배경, 발단, 꿈의 상황 설명, 전개, 꿈의 중심,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꿈의 해결 방식, 대단원에 주목하면서 리비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정신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속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리비도의 변환, 이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제 했죠. 리비도의 흐름에 주목하라. 꿈의 수술 방식을 이해하라. 거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오케이?